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앞두고 털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저의 허물과도 같은 일이지만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도 질질 끌며 살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라도 하고 나면 시원해질까 싶어서요.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약 3년 전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대학에 가고 나니 집은 절간이나 다름이 없어졌거든요.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간 대화도 좀 있고 가족 모임도 가지고 했는데 아들이 없으니 그럴 이유도 사라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서로만 보이던 시절이 있었으니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은 태도가 전과 달라졌어요. 전에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던 회사 회식도 부쩍 참여하는 횟수가 늘었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니 저와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어쩌다 함께할 시간이 생겨도 약속이 생겼다면 나가기 일쑤였죠. 그래도 다 사정이 있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 짜증을 섞어 말을 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것이었어요. 아휴, 당신은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 나 참, 쉬는 날 정도는 좀 즐겁게 지내자. 매일 하던 것만 하지 말고 말이야. 오래 산 부부이니 그러려니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저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예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해진 것 같아서 저도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결과 남편은 저와 함께하는 것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 했어요.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저희는 각방을 쓰기로 했고 그렇게 남처럼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뒤 빈 방을 남편이 쓰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각자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이 끝나면 정이고 정이 끝나면 을이라고 하던가요? 의리로 사는 부부라는 게 딱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사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하고 아침밥만큼은 꼭 같이 먹었어요. 그건 그래도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의리 같은 것인지 저희는 약속한 것처럼 아침밥을 꼭 같이 먹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남편이 부지런히 운동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아침밥 준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오는 것이었어요.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죠.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걱정해봤자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것도 아니면서요. 그래서 혼자 대충 밥을 먹고 걱정을 하면서 시계만 보고 있었는데 헬스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헬스장 관장입니다. 지금 혹시 집에 계신가요? 남편분 짐을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헬스장에서 남편 짐을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남편이 부탁한 일이려니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조금 후 헬스장 관장님이 도착하셨는데 문을 열어보니 관장님이 온통 침울한 얼굴로 저를 위로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모님, 놀라셨죠? 아휴, 저희도 어찌나 놀랐는지 남편분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기운 내세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관장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는데 이따가 병원에라도 들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병원이란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병원이라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계속 연락이 없어서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병원이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놀란 눈으로 묻자 헬스장 관장님은 소식을 모르고 있던 저에게 상황을 전달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오전에 남편이 헬스장에서 쇼크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어요.
4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였어요. 남편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데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심정을 부여잡고 당장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동안 저에게 따뜻한 관심 한 번 주지 않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 놀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죠. 남편이 쓰러졌는데 아내인 저에게 4시간이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남편은 그야말로 시체처럼 누워서 병원 침상 위에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흔들어 깨웠지만 남편은 미동도 없었고 주변의 간호사들이 저를 말렸어요. 그래도 평생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죽은 듯 누워있는 것을 보니 너무 놀랍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배우자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죠.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러면 너무 미안하잖아. 앞으로 어떡해. 저는 침상 옆에 털썩 주저앉아 남편을 지켜보다가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고 조금 앉아있으니 남편을 중환자실에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남편을 따라서 중환자실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더니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아, 좀 일어나봐. 엄마가 왔잖아. 아이고, 왜 눈을 뜨지 못하니?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곧 깨어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위로를 해드렸지만 남편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꼬박 보냈어요. 다음 날이 되자 간호사가 남편을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라 일반 병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조금 후 간호사가 남편의 침상에 환자명과 병명이 적힌 택을 꽂아두고 갔는데 읽어보니 혼수 상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금방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남편은 깨어날 줄 모르는 혼수 상태가 된 것이었어요. 저는 서글퍼서 또 눈물이 흘렀네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기는 했어도 혼수 상태라니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 충격이 컸어요. 일단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진 시어머니를 댁으로 돌려보냈어요. 조금 쉬고 준비를 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도 빠르게 집으로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왔어요. 혼수 상태라고는 해도 남편이 금방 깨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그대로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일 매일 아침 노인대학에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늦은 오후마다 병원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침대 위에 남편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남편 간호를 한 지 어느새 2주째가 되어가고 있었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매일 와서 기도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버티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병원비 중간정산을 받아 영수증을 보니 병원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버티자고 생각을 하자마자 병원비라는 현실을 받아드니 아찔했던 거죠. 3주째가 되자 어느 순간부터 누워있는 남편보다 병원비가 무서워졌어요. 이대로 남편이 누워있기만 하게 된다면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제가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병간호를 부탁드렸어요. 저는 새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을 안 하고 몇 년째 살아오다 보니 이제 와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이력서를 계속 돌려고 정신없이는 이력서 중에 가장 처음으로 연락이 온 곳은 청소업체였어요. 저는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청소업체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청소업체는 기업들과의 계약을 맺고 공동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업체였어요. 제대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한 청소약품 다루는 법과 청소 방법부터 배웠어요. 처음에는 고역이었지만 적응을 하고 나니 제법 괜찮았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성격이 좋아서 저는 금방 적응을 했죠. 청소가 끝난 뒤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자 속 모르는 동료들이 제 핸드폰 배경 화면에 있는 남편을 보더니 부러워했어요. 어머, 언니는 남편 정말 잘생겼다. 아이, 부럽다. 핸드폰 배경으로 해둘만 하네. 자랑해도 되겠어. 동료들은 깔깔거리면서 즐거워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핸드폰 배경에 남편의 사진을 걸어뒀던 이유는 남편이 건강했던 시절이 그리워서 일부러 해두었던 것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팔불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도 없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 동료들이 제 얼굴을 살피면서 물어보았어요. 아유, 언니, 왜 그래? 남편 잘생겼다고 하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침울해 보여? 혹시 언니 남편이 아니야? 아니, 내 남편 맞지. 그런데 사실 사정이 좀 있어서. 실은 남편이 한 달 전부터 혼수 상태거든.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어. 언제 깨어날지 알 수도 없고 해서 내가 병간호하다가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나는 병원비벌로 나온 거야. 이 사진도 남편이 건강했을 때가 그리워서 배경화면으로 해둔 거고. 제가 슬픈 표정으로 제 사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자 동료들은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언니, 미안해. 그런 줄 꿈에도 몰랐어. 아이, 그런 줄도 모르고 눈치 없이 남편분 멋있다고 난리를 쳤네. 아, 이걸 어떻게 언니? 기운내. 분명히 남편분 금방 일어설 거야. 힘내.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한 달간 너무 힘들었는데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뒤로도 동료들은 저를 더 살뜰히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일하러 갈 때 요구르트며 에너지 음료를 챙겨주기도 하고 퇴근길에 병원에 가서 먹으라면서 파김치 같은 반찬들을 챙겨주기도 했죠. 아픈 사람 돌보려면 간병하는 사람이 더 잘 먹어야지. 아이, 떨어지면 말해. 또 갖다 줄게. 저는 이렇게 마음 넉넉한 동료들에게 기대어 조금씩 이 생활을 버텨나갔어요. 어느새 남편이 깨어나지 못한 지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생활 자체는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라도 낼 수 있는 것이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간만에 일이 일찍 끝나서 병원으로 일찍 퇴근을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고 있는 것이었어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조금 전까지 경기를 일으켰던 것 같았어요. 그 친구 말이 맞았네. 다 내 잘못이다. 어제 의사인 친구가 와서 보더니 얘한테 사람이 독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 말을 흘려듣고 오늘 이전 직장 동료들 면회를 받아줬지 뭐야. 최대한 면회도 안 하고 쉬게 해야 좋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가서 이 꼴이 났네. 시어머니가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남편의 의사 친구가 다녀갔구나 싶고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하니 무엇인가 방도라도 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의사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한 번만 해보자.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무래도 곧 깨어난다는 신호 아니겠니?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 시어머니는 완치 방법이라도 찾아낸 것처럼 저를 붙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그저 경기를 일으켰을 뿐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보였던 것 같았어요. 안쓰러웠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의사 친구는 본 적도 없는 친구였지만 시어머니의 애원에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의사 친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죠. 솔직히 남편 친구 중에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전화를 했더니 고운 목소리의 여자가 받는 것이었어요. 전 당연히 의사 친구가 남자일 것으로 넘겨 짚었는데 상냥한 여자였어요. 제가 신분을 밝히고 남편과 친구 사이인지 물어보자 그 친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 남편분이랑은 중학교 동창 사이예요. 최근에 헬스장에서 만나서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래에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고 저도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어제 하루 찾아뵌 거였어요. 상냥한 의사 친구는 남편이 건강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다면서 의사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의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저야 정말로 고마웠어요. 지금은 2달이 넘도록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었는데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처럼 정말 반가웠어요. 저는 의사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지 물어보았어요. 의사 친구는 정확히 깨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 친구는 일단 남편을 본인이 일하고 있는 한적한 지방병원으로 입원시켜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돌보면서 혼수 상태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소개받은 그 병원으로 남편을 옮겼어요. 의사 친구는 남편에게는 사람이 독이라서 최대한 면회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하고 싶어 했지만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간호에 대해 걱정을 하자 의사 친구는 그 정도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면서 간병인까지 구해줬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도 마음을 놓고 일주일 중 며칠만 병원에 방문해 아들 얼굴을 잠깐씩 보게 되었어요. 의사 친구는 일을 하느라 멀리 떨어져 자주 가지 못하는 저에게 수시로 남편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어찌나 고맙던지 아는 의사 한 명이 있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모두들 의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이 쓰러진 뒤 3달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노인대학이 다시 개강을 해서 간병인과 남편 친구인 의사에게 남편의 병간호를 대부분 맡긴 뒤였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꼬박꼬박 내려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동료한테 오후쯤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딸이 비싼 거 사준다고 해서 오늘 같이 백화점에 갔거든?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서 대기하는데 글쎄 안에서 형부를 봤다? 혹시 형부 눈 밑에 점이 있지? 사진에서 본 형부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남편 눈 밑에 점은 실제로 사진을 보지 않고는 모를 이야기였어요. 지방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남편이 어떻게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동료가 잘못 보았겠거니 싶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 남자가 남편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 순간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백화점으로 날아갔어요. 백화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남편이 백화점에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가봤자 그 남자는 백화점을 떠났을 수도 있고 허탕을 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찝찝한 생각을 이어가기보다 허탕을 치고 오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뒤 무작정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남편을 닮은 남자를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1층부터 7층까지 뒤져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남편을 닮은 남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혼수 상태인 남편이 백화점에 있겠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하려던 참에 제 시야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어요. 바로 에스컬레이터 사이로 보이는 아래층에서 너무나 씩씩하게 걷고 있는 남편이었죠. 걸음걸이부터 목소리, 주름 하나까지 모두 다 남편이 확실했어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도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혼수 상태로 누워있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의사 친구를 통해 사진을 전달받은 남편이
백화점을 활보하고 있다니요. 저는 너무 놀라워 입이 떡 벌어졌고 그 상태로 서둘러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워 보이는 남편의 뒤를 쫓아갔어요. 정신없이 쫓아가 말을 걸어보려고 하던 찰나 지금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보아도 틀림없이 남편이 맞는데 그렇다면 남편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말이고 저와 시어머니에게 숨긴 채 이렇게 백화점에 와 있다는 말이었어요. 무엇인가 큰 꿍꿍이가 있었구나 싶어서 쉽게 제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 남편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생각했어요. 분명 남편은 맞는데 만약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라면 깨어나서 처음 온 곳이 백화점이라는 것이 너무 수상했죠. 그래서 남편이 쇼핑을 다 끝내기를 기다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말없이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갔어요. 남편은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처음 보는 차였는데 번호판을 보니 아무래도 렌트를 한 차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로 출발하지 않고 한 20여 분을 핸드폰에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조금 후 남편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자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0분 후 나타나 남편 옆에 조수석에 쏙 올라탄 사람은 바로 의사 친구라던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차에 올라타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주로 전화로만 듣던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연인 사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서로 어찌나 즐겁게 애정 표현을 주고받던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두 사람은 곧 차를 몰고 주차장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남편이 쇼크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저에게는 연락 한 번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미 그때부터 짜고 친 일인 것이 확실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는 몰라도 첫 번째 병원에 거짓말로 진단을 받고 병상 하나를 차지하고 누웠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그 여자와 바람을 피기 위해 약 한 달이 넘도록 혼수 상태 연기를 했던 것이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더 마음을 놓고 시어머니가 오시는 시간에만 혼수 상태 연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2달쯤 되었을 때 상간녀가 저와 연락을 취해서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남편을 옮기게 했고 그 뒤로 두 사람은 아주 마음 놓고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었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 백화점에 나타난 남편이었던 것이었죠. 아니 어찌나 뻔뻔한지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올라와서 백화점 데이트를 즐기고 사라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속이기 위해 빈번하게 누워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내오며 안심하게 만들고 면회를 자주 하면 좋지 않다면서 시어머니까지 자주 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이 모든 짓거리가 바람필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 긴 시간 병원 침상에 누워 혼수 상태를 연기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바람을 피겠다는 일념 하나로 석 달에 걸친 혼수 상태 연기를 펼쳤다니 참 그런 대단한 배우가 없겠다 싶었죠. 그래도 그나마 누워서 눈만 감고 있으면 되었으니 얼마나 편했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정말 기가 차서 계속 헛웃음만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그것들을 덮치고 싶었지만 꾹 참기로 했어요. 혼수 상태를 연기하는 남편 놈을 생각하면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남편 놈이 공을 들인 시간만큼 저도 날카로운 날을 갈아서 확실한 복수를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 주 주말에는 저도 남편 병원으로 면회를 갔어요. 가서 남편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구입해온 녹음기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죠. 녹음기를 켜둔 다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 그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가서 녹음기를 회수해왔죠. 그 과정에서 일부러 의사 친구에게 오늘 몇 시에 남편 면회를 가겠다고 연락을 해두었어요. 남편 놈이 혼수 상태 연기를 제대로 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아직은 제가 눈치챈 것을 알아채도록 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침대 위에서 눈을 꼭 감고 혼수 상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높이 들어서 대가리를 한 대 팍 쳐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녹음기만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녹음기를 틀어보니 다행히 제가 원했던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은 좀 어때? 너무 누워있어서 허리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 여기 종일 누워있는 거 편해서 너무 좋잖아. 뼈 빠지게 회사 나갈 필요도 없고, 엄마랑 아내가 병원비 다 대주고, 여기 자기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나야 너무 좋지. 나도 이제 자기랑 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나저나 당신 아내랑 어머니는 우리가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 전혀 모르더라. 그 정도로 모를 줄은 몰랐잖아. 진짜 웃기지 않아? 속을 줄은 알았지만, 너무 재미있다니까. 이렇게 쉽게 속아줄 줄은 나도 몰랐지. 그러게, 너무 편한 거 있지? 그나저나 우리 주말에 아울렛이나 놀러가서 쇼핑하자. 나 사고 싶은 거 있거든.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두 인간에게는 혼수 상태부터 시작해 이 모든 상황이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했어요. 가족들은 뼈 빠지게 고생을 시키고서 둘은 바람 피우며 즐겼던 것이었어요. 제가 충격에 휩싸여 고생을 하고 이제는 손지문이 닿을 것 같은 일을 해서 병원비를 대는 동안 남편은 희희낙낙하며 상간녀와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잃은 줄 알고 땅을 치며 슬퍼하는 동안에도요. 정말로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스럽고 뻔뻔한 연놈들이었어요. 만약 녹음기에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몇 번 더 반복할 생각이었는데 녹음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다음 약속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죠. 저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에 약속된 시간에 아울렛으로 향했어요. 만약 제가 독단적으로 그 둘을 미행하면 들킬 게 뻔해 저번에 남편을 봤다고 제게 알려준 동료에게 부탁해 동료와 함께 갔어요. 동료가 저를 대신에 미행을 해준다고 했죠. 두 사람은 아주 뻔뻔하게 아울렛에 함께 등장했어요. 상간녀가 사고 싶다고 하던 브랜드 매장에 동료는 미리 가서 기다렸더니 두 사람이 들어갔죠. 동료는 멀찍이 서서 들키지 않도록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식거리를 사 먹으러 나온 두 사람을 따라가 동료는 대화가 잘 들리는 곳에 앉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동료가 제게 해준 말이에요. 자기야, 그거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 자기야. 칭찬해주니까 너무 좋다. 아내는 꾸미는 법을 몰라. 당신처럼 이렇게 몸매도 좋고 화장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아줌마라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 만난 다음 정남이가 확 떨어져 버렸잖아. 너무 그러지 마. 아내도 최선을 다하는 걸 텐데. 내가 그냥 너무 예뻐서 그래. 아주 연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는 사진을 몇 장 더 찍었고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울렛을 벗어나면서 분해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동료 덕분에 증거를 손에 넣었고 이제 복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저는 몇 가지 물품을 챙겨서 아무런 연락 없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실에 들어서 보니 남편 놈은 어떻게 한 건지 이미 눈을 꼭 감고 혼수 상태에 빠진 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뻔뻔한 낯짝을 이제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주 속이 다 시원했어요. 남편이 침대 위에 딱 달라붙어 누워있는 것을 보니 마치 내 인생에 끈끈하게 들러붙어 있는 껌자국처럼 보였죠. 이제 껌자국을 지워줄 차례였어요. 저는 청소업체에서 챙겨온 독한 약품을 남편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안 일어날래? 이 인간아, 언제까지 쇼하고 있을 건데. 이래도 안 일어나? 응? 그래,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아주. 이거 소독약이야. 이거 한 통 다 써도 너한테는 소용없겠구나. 하수구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게 너라는 인간이야. 저는 그동안 쌓인 분노를 악을 쓰면서 분출했어요. 독한 소독약이 몸에 닿자 남편도 독한 향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 몸을 비틀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이것 봐. 일어나 있었잖아. 뻔뻔하게. 어디서 그만해라 입을 놀려? 네가 그동안 재미 본 만큼 나도 좀 보자. 이 독한 약 매일 쓰면서 내가 병원비 벌었어. 너도 한번 피부 벗겨져 봐야 공평하지. 안 그래? 남편은 온몸이 따가워서 혼수 상태를 연기하는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 온몸을 벅벅 긁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피부까지 벗겨질 정도로 독한 약이었어요. 그 독한 약이 묻은 걸레를 쥐고 청소만 하던 이 몇 개월의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데 남편이 그 정도로 펄펄 뛰는 것을 봐도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지고 온 청소 마대로 남편을 후드려 펴면서 말했어요. 이 뻔뻔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 인간의 탈을 쓴 마귀 같은 놈아. 그동안 누워서 연기하면서 재미있었어? 너 같은 놈한테 속아서 병원비 대느라 뼈 빠지는 내가 우스웠냐고. 그리고 너는 너희 엄마도 속이냐? 너 그 정도로 후레 자식이야?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망할 인간아. 피부도 따가운데 제가 후드려 패니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벌벌 떨면서 빌었어요. 잘못했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나 정말 죽겠어. 한 번만 봐줘.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봐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면상에 대고 미리 출력해온 상간녀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뿌렸어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용서하기는 뭘 용서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아무리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남편은 제가 던진 사진들을 보고 사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꼴을 보고 있다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깨어났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혼수 상태가 아니었대요. 3달 동안 저희를 속이고 간병 받고 병원비 빨아먹으면서 상간녀랑 놀아나고 있었대요. 어머니, 빨리 좀 와보세요.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께 이런 소식을 너무 격하게 전한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뒤에 병실 안에서 난리가 난 것을 알고 병원에 간호사며 관계자들이 와서 저를 말리고 남편을 일으켜 화장실로 데려가 몸을 씻겼어요.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된 뒤 저는 그 의사 친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남편분은 아직 깨어나지는 못했지만 차도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 상간녀는 저를 보더니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이 병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시어머니가 도착한 뒤에 저와 시어머니, 그 의사 친구와 남편, 병원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모였어요. 저는 병원 관계자들 앞에서 두 인간이 나눈 대화의 녹음본을 틀어주었어요. 잘 들으셨지요? 이 두 사람은 불륜 사이예요. 그동안 저와 시어머니를 속이고 둘이서 아주 재미를 봤더라고요. 사람이 양심이 없고 도덕성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둘이서 아주 뻔뻔하게 병원마저 속이고 혼수 상태라고 입원 처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도 고소할 수 있는데 병원을 속이고 입원 처리한 의사도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상간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병원 관계자들은 당혹스럽고 화가 난 표정으로 그 상간녀를 쳐다보았죠.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다 누명이에요, 누명.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상간녀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뱉다가 변명할 말도 없었는지 당황한 채로 그대로 사무실에서 도망을 갔어요. 조금 있다 보니 상간녀는 가운을 벗고 병원 복도를 달려서 병원을 도망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본 뒤 남편의 멱살을 붙들고 병원 로비로 끌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온 남편의 짐을 가지고 와서 남편 발밑에 모두 던져주었어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억울하다. 넌 여기에 담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이거 가지고 썩 꺼져.
이번 달에 내지 않은 병원비는 네 앞으로 청구될 줄 알아? 불륜 증거도 있으니 이혼은 바로 진행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은 병원비를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상황을 다 정리하고 나니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저에게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 놈은 찍소리하지 못하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이혼 귀책 사유도 모두 남편에게 있었지요. 남편 놈에게는 더 이상 현금으로 된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던 집 한 채를 제가 받기로 했어요. 그간 제가 마련한 병원비며 생활비 또 위자료를 모두 합친 집 한 채로 정리를 한 것이었어요. 변호사에게 들어보니 남편에게 현금이 없어서 위자료를 받는 것이 더 손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권유대로 집을 넘겨받은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제 피부 벗겨져가며 마련했던 병원비였고 그걸로 남편 놈이 불륜을 저지르고 즐기기까지 했으니 집 한 채로 돌려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대신 위자료는 상간녀에게 받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의사인 상간녀 병원에 월급 가압류 신청을 하자고요. 그것만 해놔도 상간녀는 옴짝달싹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이후 그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 결국 그 여자 의사도 가운을 벗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방 의사사회가 좁아서 그 여자는 결국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의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쫓겨났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걸었어요. 증거가 명백해서 제가 이길 것이 뻔했죠. 의사인 그 여자에게 위자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상간녀라는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평생 지울 수 없는 더러운 양심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집을 넘긴 뒤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혼수 상태 연기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뒤였기 때문에 이전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일용직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그런 소식을 들으니 정말 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일이 있는 뒤 화가 날 대로 난 시어머니조차 본인 아들을 다시 보지 않겠다면서 연을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는 줄 알고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아들은 그 마음을 비웃으면서 부도덕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으니 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더 오갈 데가 없어진 전 남편은 집도 없이 떠돌면서 하루 일에 하루 벌어먹으며 살게 되었어요. 헬스장에서 이어진 얕은 사랑은 서로의 인생만 추해지고 끝난 것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절대 그것들 인생은 깨끗해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 인생 함부로 더럽히는 것만큼 큰 죄악이 없다는 사실을 돌이킬 수 없어진 자기 삶을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이 일을 털어버리고 제 인생을 충실히 살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간 했던 마음고생을 다시 좋은 일들로만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어 집을 나갔던 아들이 교환학생으로 이제 곧 영국에서 돌아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지만 아들도 성인이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와 같이 이혼을 하시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들이 계시다면 모두들 힘내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끝없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